칼날이 목에 닿은 건 자시가 막 넘어선 순간이었다.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제발. 김대감 김성두 나이 62. 삼도의 목민관을 두루 거쳤고 한양 장안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었다. 그 입에서 이토록 처절한 울음이 새어나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촛불 하나 없는 사랑채, 어둠 속에서 젊은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감.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야수의 숨결처럼 코끝을 파고드는 겨울 산 냄새가 그 목소리를 따라왔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요. 기억할 리 없죠. 대감은 저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신 적이 없으니까. 남자의 손이 위로 올라갔다. 달빛 한 줄기가 구름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며 그 목에 걸린 것을 가늘게 비추었다. 청옥 가락지. 대감의 눈이 찢어지듯 커졌다. 그 가락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 22 자신이 갓난아기의 베네쩌고리에 묶어. 귀신이요? 남자가 희미하게 웃었다. 귀신이었으면 차라리 편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쾅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었다. 낡은 무명 치마를 걸친 여인, 두 눈은 수십 년의 눈물로 이미 빛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러나 여인은 남자의 목에서 청옥 가락지를 발견하자마자 무릎부터 꺾였다. 두 손이 입을 틀어막았다. 그래도 터져나오는 소리를 막을 수 없었다. 아가야. 20해의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남자도 찰나 무너지는 눈빛이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밤이 만들어졌는지를. 여기서 잠깐.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달리게 합니다. 때는 조선 중엽 가을이 막 깊어지던 해의 일이다. 김성두는 그 당시 38. 예조의 정랑 벼슬을 달고 병조 판서의 문화에서 막 날개를 펴던 시절이었다. 야망이 있는 사내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는가? 실력도 재물도 아니다. 약점이다. 약점을 주인자 앞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내도 개가 된다. 월이는 그런 약점이 될 수 없었다. 그녀는 대감가의 몸종이었다. 나이 18, 솔직하고 부지런했으며 불행히도 총명했다. 총명한 계집이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면 그 총명함이 되레 독이 된다는 걸 월이는 그때 아직 몰랐다.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을 때 대감은 단 하루도 고민하지 않았다. 처리해라. 칠복을 불러 명한 건 달 밝은 밤이었다. 사랑채 창호지 너머로 선명한 달이 떠 있었다. 대감은 그 달을 보며 술잔을 기울였다. 손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월이가 낳은 것, 아이가 살아서 크면 내 발목을 잡는다. 산속에 가져다가 해결하고 피 묻은 증거를 가져오너라. 이 일을 입 밖에 내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다. 칠복 나이 42. 대감가에서 20살부터 부린 가장 믿음직한 하인이었다. 그는 대감의 명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고개를 숙였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월이는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빼앗겼다. 아이의 이름도 미처 짓지 못했다. 다만 고이 간직해온 청옥 가락지 하나, 그걸 베네쩌고리 고름에 묶어 아이의 목에 걸어주었다. 돌아가신 어미에게 물려받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다. 아이가 나가는 걸 보며 월이는 소리도 내지 못했다. 소리를 내는 순간 대감이 아이를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 했으니까. 그녀는 이빨로 자기 손등을 물어뜯으며 울었다. 칠복은 밤새 걸어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 포대기 안에서 아이는 울지도 않았다. 어미의 젖냄새가 사라진 걸 이미 아는 것처럼 세상의 나쁜 것들을 처음부터 직감하는 것처럼 그저 까만 눈을 뜨고 별을 바라볼 뿐이었다. 칠복은 오래된 동굴 앞에 섰다. 산신도 있다면 이 아이를 보살펴 주소서. 내가 죽어서 이 죄를 갚겠으니. 아이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순간 칠복의 눈에 뭔가 흰 것이 숲 사이로 번뜩였다.
짐승치고는 너무 크고 사람치고는 너무 날렵했다. 칠복은 그게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으니까. 한참 후에 그가 동굴 쪽을 돌아보았을 때 포대기 안에는 아이가 없었다. 대신 흰 털 하나만 바닥에 놓여 있었다. 칠복은 자신의 손가락을 칼로 그었다. 베네처고리에 피를 적셨다. 대감 앞에 그것을 내밀며 말했다. 처리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칠복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 술이 20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백선. 인간들이 오래된 산신에게 붙이는 이름이었다. 산짐승들은 그냥 어미라 불렀고 바람은 그냥 늙은 여우라 불렀다. 그녀가 동굴 앞에서 핏덩이 같은 아기를 발견했을 때 처음엔 내버려 두려 했다. 인간의 일에 끼어드는 건 언제나 번거롭다. 그러나 아기가 내뿜는 냄새가 그녀의 발을 멈추게 했다. 베네처고리에 스민 두 가지 냄새. 하나는 어미가 흘린 눈물의 냄새 공포와 절망과 그럼에도 놓지 않으려는 사랑. 다른 하나는 차갑고 비린 권력에 굶주린 자의 냄새. 그리고 아이의 목에 걸린 청욱 가락지. 그것에서는 억울함의 냄새가 났다. 백선은 아기를 데려갔다. 이름은 휘라지었다. 빛휘자. 어두운데 버려졌으니 빛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아이는 짐승의 법 안에서 자랐다.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짐승은 거짓으로 살지 않는다. 대신 냄새로 거짓을 한다. 두려움의 냄새, 탐욕의 냄새, 죄책감의 냄새. 휘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코로 세상을 읽는 법을 익혔다. 귀도 짐승처럼 열렸다. 멀리서 낙엽 하나 구르는 소리, 숨소리의 떨림,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 모든 걸 들었다. 그리고 한술. 여우의 법으로 상대의 눈에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능력. 백선이 가르쳐준 마지막 재주였다. 그렇게 21의 봄. 휘는 어른이 되었다. 하산을 결심하게 된 건 어느 날 새벽이었다. 백선이 처음으로 가락지 이야기를 꺼냈다. 그 돌에서 냄새가 난다. 무슨 냄새요? 어미의 눈물. 그리고 너를 버린 자의 손에 묻었던 피. 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미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 살게 두질 않는 꼴로. 백선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짐승의 감각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저 산 아래 어딘가 어미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미를 그렇게 만든 자가 있다는 것을. 내려가겠습니다. 가거라. 다만 명심해라. 백선의 눈이 번뜩였다. 낮에는 사람 눈처럼 보이는데 어둠 속에서 저렇게 빛난다. 짐승은 사냥할 때 서두르지 않는다. 배가 고프다고 무턱대고 뛰어들면 먹이에게 발각된다. 기다려라. 냄새를 맡아라. 알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움직여라. 휘가 처음 한양 근교 김대감의 집 앞에 선 건 늦은 봄, 모란이 막 지던 무렵이었다. 아무도 그가 숲에서 내려온 짐승의 아이라는 걸 몰랐다. 그가 선택한 모습은 시골서 올라온 글 좀 읽은 청년이었다. 삿갓을 눌러쓰고 행색은 수수하나 눈빛만은 서늘했다. 대감가의 행랑채에 몸을 붙이는 건 어렵지 않았다. 잔일 잘하고 군말 없는 사내를 마다하는 집이 없다. 휘는 열흘간 묵묵히 일했다. 그러면서 냄새를 맡았다. 이 집에는 특이한 냄새가 있었다. 겉에서는 가래나무 향이 났다. 고급 목재, 비싼 향, 먹을 것 냄새, 부유하고 위험 있는 양반가의 냄새. 그러나 그 아래 벽 사이사이에서 다른 냄새가 새어나왔다. 오래된 공포, 억눌린 숨소리, 그리고 눈물이 배어든 무명 섬유 냄새. 그 냄새의 근원을 찾는데 닷새가 걸렸다. 후원 끝 허물어져가는 행랑채 한켠. 여자가 홀로 빨래를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도 일이 끝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달빛 아래 여자의 손이 보였다. 한겨울 방망이질에 갈라지고 굳은 손. 무릎은 상시 꿇고 있는 탓인지 헝겊을 덧대어 두른 흔적이 있었다. 얼굴은 나이보다 10살은 늙어 보였다.
그러나 그 눈이 휘는 그 눈에서 멈추었다. 죽지 않은 눈이었다. 다 꺼진 것처럼 보이나 깊은 데서 아직 뭔가가 타고 있는 눈. 오래된 기다림 같은 것. 휘의 코가 한순간 얼어붙었다. 이 냄새다. 가락지에서 나던 어미의 눈물 냄새. 똑같다. 이 여자다. 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생전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다. 산에서는 배운 적 없는 것. 짐승도 모르고 여우도 모르는 그리운 것에 처음 닿은 자가 느끼는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것. 어미. 속으로만 불렀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백선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서두르지 마라. 칠복은 그날 밤 술을 마시고 있었다. 행랑채 뒷곁 장독대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막걸리 사발을 홀짝이던 그는 누군가 옆에 앉는 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새로 들어온 그 청년이었다. 이름이 뭐라 했더라. 휘. 한잔하시오. 드리러 온 게 아니오. 그럼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칠복의 손이 멈추었다. 청년은 삿갓을 벗었다. 그리고 목에서 무언가를 꺼내 달빛에 비추었다. 청옥 가락지. 칠복의 사발이 땅에 떨어졌다. 사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아니, 가신 게 아니었다. 20년간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터지는 얼굴이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살아 있었구나. 칠복은 두 손을 땅에 짚고 이마를 꾹 눌렀다. 몸이 떨렸다. 죽이지 못해서 산에 버렸소. 이 몹쓸 놈이 그것밖에 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제발 일어나시오. 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다만 손이 나와 칠복의 어깨를 잡았다. 울 시간이 없소. 나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으니 먼저 다 들읍시다. 칠복은 그날 밤 20년치를 털어놓았다. 대감의 명, 피 묻은 베네 쩌고리. 월이가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대감이 월이를 내치지도 못하고 노예처럼 부리는 이유 월이가 입을 다물고 있는 한 그녀가 여전히 대감가에 발 묶인 몸종인 한 그 진실은 대감 쪽에서 관리가 된다는 계산이었다. 대감이 저지른 비리가 그것뿐이오? 칠복이 씁쓸하게 웃었다. 도련님, 그게 제일 작은 것이오. 휘는 서두르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그는 대감가의 행랑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게. 그러면서 칠복을 통해 20년치 대감의 죄목을 하나씩 모았다. 목록은 길었다. 서류를 위조해 억울한 집안의 토지를 빼앗은 것,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준 것, 지방 수령 시절 흉년의 구율미를 빼돌려 사복을 채운 것,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정적의 가족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 칠복이 20년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들. 그 중에는 칠복이 직접 심부름꾼으로 쓰인 것도 있었다. 그게 칠복의 가장 큰 짐이기도 했다. 이것들을 어디에 쓸 생각이요? 때가 되면 씁니다. 그러나 휘가 먼저 준비한 건 문서가 아니었다. 환술이었다. 김대감이 처음 이상한 것을 본 건 초가을 어느 아침이었다. 경대 앞에서 각근을 매던 중이었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그리고 목에 청옥 가락지가 걸려 있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손으로 목을 잡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가끔뿐이었다.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평범한 자신의 얼굴이었다. 대감은 한참 거울을 노려보다 고개를 저었다. 요즘 과로하였나? 헛것이 보였다. 사흘 후 다시 보였다. 이번엔 사랑채에 혼자 앉아있을 때였다. 문이 열렸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창호지의 그림자가 비쳤다. 아이의 그림자. 갓난아기만 한 작고 둥근 그림자. 누구냐? 뛰쳐나가 보면 아무도 없다. 찬바람만 지나쳤다.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점점 빈도가 늘었다. 대감만 보는 것이었다. 하인들은 대감이 왜 저러시나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의원을 불렀다. 이상 없다. 무당을 불렀다. 무당이 구슬하다가 갑자기 대감 앞에서 쓰러졌다. 눈을 뒤집으며 했다는 말이 핏빛돌이 돌아온다. 대감은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이루었다. 휘는 매번 대감의 반응을 냄새로 확인했다. 환술은 정밀했다. 대감의 눈에만, 오직 대감의 시각에만 가락지와 아기 그림자를 심었다. 낮에는 드물게, 밤에는 자주.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를 교묘하게 섞었다. 사람들 앞에서 허공을 향해 비명을 지르는 대감. 아무것도 없는 구석을 멍하니 바라보는 대감. 사랑채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잣말을 하는 대감. 소문은 스스로 퍼졌다. 김대감이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환술이 대감의 정신을 흔드는 동안 진짜 사냥은 다른 곳에서 진행되었다. 칠복이 20년치 증거를 하나하나 꺼냈다. 숨겨두었던 문서, 기억하는 증인들의 이름, 대감이 주고받은 서찰의 내용들. 휘는 그것을 글로 옮겼다. 단 하나의 거짓도 섞지 않았다.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이었다. 그 문서가 어디로 갔느냐? 처음엔 한양의 사랑방 몇 곳이었다. 선비들이 모이는 곳, 이야기를 좋아하는 곳. 대감과 사이가 좋지 않던 인물들 손에 슬쩍 쥐어졌다. 그 다음엔 의궁부에 상소를 올리는 자가 생겼다. 익명이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쉽게 무시할 수가 없었다. 대감의 옛 원한이 있는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 대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를 건드릴 자가 어디 있어. 그러나 자신의 뇌물을 받은 자가 몸을 사리고 돌봐주던 상관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아들 혼처를 알아보던 집에서 말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자 대감은 방 안에서 점점 더 안절부절 못했다. 그리고 하필 그 시기에 귀신이 더 자주 보였다. 대감은 두려울수록 칠복을 찾았다. 20년 동안 모든 비밀을 함께한 사내. 대감에게 칠복은 가장 든든한 방패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칠복은 내 편이야. 입도 무겁고 그 누구보다 이 집 일을 잘 아는 사내. 칠복아, 이 소문을 퍼뜨리는 놈이 누구냐? 알아낼 수 없겠느냐? 알아보겠습니다, 대감. 칠복은 공손하게 대답하고 물러났다. 그리고 뒷곁에서 휘에게 전부 보고했다. 대감이 불안해하고 있어. 상소건으로 의궁부에서 서류를 보내왔고 이번 주 안에 사람이 올 것 같소. 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것을 넣어야겠군요. 마지막 것 그건 대감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것이었다.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몸종을 20년 노예로 부린 일. 그 내용을 담은 마지막 고발장이 의금부로 향하는 것과 동시에 한양에 내로라 하는 집안 몇 곳에도 전달될 것이었다. 두렵지 않소? 칠복이 물었다. 어딘가 복잡한 얼굴이었다. 뭐가요? 대감이 벼랑 끝에 몰리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오. 짐승이 막다른 데 몰리면 더 위험한 법이오. 휘가 잠시 가락지를 만졌다. 저는 짐승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20년 산에서 봐왔으니까.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막다른 곳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감이 20년간 스스로 파온 구덩이요. 의궁부에서 사람이 왔다. 대감은 사랑채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얼굴에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올렸다. 그러나 휘의 코는 알았다. 식은땀 냄새, 위장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의 냄새, 그리고 무너지기 직전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 집이 흔들리기 전에 오래된 나무 기둥이 내는 소리가 있다. 대감에게서 그 냄새가 났다. 사흘 후 대감의 가장 가까운 처가 집안에서 거리를 두겠다는 서찰이 왔다. 이틀 후 아들의 혼처로 보던 집에서 완곡한 거절이 들어왔다. 하루 후 대감이 의지하던 조정의 대신이 갑작스럽게 사직하며 낙향했다. 나무가 뿌리째 들리기 시작하면 잎부터 시든다.
대감은 밤마다 사랑채에서 혼잣말을 했다. 하인들이 귀를 기울이면 들려오는 건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이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래야만 했어. 다 그래야만 하는 것들이었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설득이었다. 그러나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은밤이었다. 달이 없는 밤을 휘는 기다렸다. 어둠 속에서 짐승의 눈은 더 잘 보이고 사람의 눈은 더 잘 속는다. 대감의 사랑채 창호지에 기름이 얇게 발린 건 초저녁이었다. 환수를 위한 준비. 칠복은 후문을 열어두었다. 하인들은 그날따라 유독 술을 많이 마셨다. 칠복이 슬쩍 권한 덕이었다. 자시가 되자 휘가 사랑채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대감은 혼자 상에 앉아 술잔을 들다 그대로 굳었다. 방 안에 어느새 사람이 있다는 걸 감지하는데 한참 걸렸다. 돌아보는 순간 목에 칼날의 서늘한 느낌. 살려주시오. 방금 이 글을 처음부터 읽었다면 기억하실 것이다. 이 장면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밤이다. 대감의 눈에 청옥 가락지가 보였다. 이번엔 환술이 아니었다. 진짜였다. 남자의 목에 걸린 진짜 가락지가 달빛 한 줄기에 반짝였다. 귀신이요? 귀신이었으면 차라리 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월이가 달려왔다. 칠복이 몰래 귀띔해준 덕이었다. 이 밤 이 사랑채에서 뭔가 일어난다는 것을. 월이는 들어서자마자 허공에서 멈추었다. 젊은 남자. 칼을 들고 있다. 그리고 목에 걸린 것. 청옥 가락지. 세상에 똑같은 것은 없다. 돌아가신 어미에게 물려받아 20해 전 갓난아기 베네쩌고리 고름에 직접 묶어주었던 오직 하나뿐인 가락지. 월이의 두 무릎이 꺾였다. 두 손이 입을 막았다. 아무리 막아도 소리가 새어나왔다. 20년 동안 한 번도 크게 울어본 적 없는 여자의 울음이 터지고 있었다. 아가야. 휘가 돌아보았다. 칼을 든 손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21해를 살면서 그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알았다. 냄새로 알고 있었다. 20년 전 갓난아기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맡았을 냄새, 어미의 냄새. 어머니. 소리가 갈라졌다. 처음으로 부르는 말이었다. 김성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굳어버렸다. 아들. 이 남자가 자신이 버린 죽으라 내보냈던 내 놈이. 예. 휘가 대감에게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상한 조합이었다. 울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제가 그 아이입니다. 대감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뒤에서 칠복이 들어왔다. 의금부에 넘길 마지막 서류들을 들고. 대감의 20년 죄목을 정리한 빈틈없는 기록들. 이것이 뭐냐? 대감의 것입니다. 20년간 제가 지켜본 것들이요. 칠복이 나직이 말했다. 대감의 얼굴이 종이처럼 구겨졌다. 가장 믿었던 자가 여기 서 있다. 원수의 편에. 이놈이. 소리치지 마십시오. 휘가 차분하게 말했다. 소리를 치면 하인들이 들어올 것이고 하인들이 들어오면 제가 드리려던 선택지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대감이 굳었다. 선택지. 예. 휘는 칼을 거두었다. 저는 대감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왜냐하면 죽으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이미 설계되어 있었다. 의금부 서류는 내일 아침 제출될 것이다. 대감의 비리는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토지를 빼앗긴 집들이 증언할 것이고 뇌물로 풀려난 죄인의 피해자들이 나설 것이다. 구율미를 빼돌린 것, 정적을 모함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으로 대감의 벼슬은 끝이다. 재산은 몰수될 것이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대감이 몸종에게서 낳은 아이를 죽이려 한 일도 알려질 것이다.
월이가 20년간 어떤 꼴로 이 집에서 살았는지도 조선의 법은 그것까지 다 벌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은 법보다 무섭다. 대감은 이 집에서 살고 싶다면 사십시오. 그러나 앞으로 이 집에서 대감이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찾아오는 자도, 눈 마주쳐주는 자도, 이름을 불러주는 자도. 휘가 조용히 말했다. 대감이 어머니에게 20년간 준 것을 대감이 직접 살아보시면 됩니다. 김성두는 그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노하려 해도 상대가 이미 모든 것을 쥐고 있었다. 애원하려 해도 상대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후였다. 부정하려 해도 가락지가 있었다. 월이의 눈물이 있었다. 20년의 시간이 있었다. 그는 거인처럼 보이던 자였다. 한양 장안에 그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던 자였다. 그런데 지금 이 방에서 자신이 버린 아들 앞에서, 노예처럼 부린 여자 앞에서, 배신한 하인 앞에서 그는 그냥 늙고 겁에 질린 사람이었다. 자신이 파온 구덩이 바닥에 혼자 서 있는 사람.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이 대감과 후문을 나섰다. 월이는 짐이 없었다. 20년을 살아도 자기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다만 밤새 꽉 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다. 아들의 손을 옆에서 잡고 싶었지만 아직 낯설어서 내밀지 못하고 있었다. 칠복은 보따리 하나를 들었다. 20년간 몰래 모아둔 것들이었다. 나중에 열어보니 그 안에는 월이를 위해 모은 천과 약재가 가득했다.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모아온 것들. 휘는 제일 앞에 섰다. 산 아래 해가 뜨려고 했다. 붉은 기운이 하늘 끝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어디로 갈 거냐? 칠복이 물었다. 백선이 알려준 곳이 있어요. 산자락 아래 마을. 사람들이 소박하게 사는 곳. 거기서 뭘 할 거냐? 휘가 잠깐 생각했다. 그를 가르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약초를 아십니까? 월이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그리고 조금 웃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웃음이었다. 안채에서 친모 곁에서 좀 배웠다. 그럼 됐습니다. 세 사람이 걸었다. 산자락 쪽에서 흰바람 같은 것이 한 번 스쳐 지나갔다.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여우 한 마리의 흔적. 백선이 지나간 것이었다. 월이가 그 방향을 보며 물었다. 저게 뭐냐? 저를 키운 분이에요. 월이는 한동안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고개 숙임이 그것이었다. 후에 김성두는 정말로 그 집에서 혼자 살았다. 벼슬이 깎이고 재산이 줄고 찾아오는 자가 사라졌다. 가족들은 그를 피했다. 하인들은 하나둘 떠났다. 이름을 불러주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밤마다 꿈에 청옥 가락지가 보였다. 그것만은 휘가 없애지 않았다. 환술도 아니었다. 대감 본인의 것이었다. 기억이 죄가 꿈이 되어 찾아오는 것이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 휘는 그를 가르쳤다. 아이들이 좋아했다. 선생이 이상하게 냄새를 잘 맡고 거짓말을 금방 알아챈다는 소문이 났다. 덕에 수업 중에 몰래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투덜거렸다. 월이는 약초를 다루고 마을 사람들의 작은 병을 돌봐주었다. 처음엔 말을 잘 안 하던 여자가 반년쯤 지나자 아이들과 웃는 걸 볼 수 있게 되었다. 칠복은 마을에서 제일 많이 술을 마셨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덜 마셨다. 20년치 짐이 내려가는 속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어느 봄날 저녁 밥상 앞에 셋이 둘러앉았을 때 월이가 처음으로 물었다.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냐? 백선이요. 무슨 뜻이냐? 빛이. 어두운데 버려졌으니 빛이 되어야 한다고. 월이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러다가 손을 내밀었다. 조심스럽게 오래 망설인 끝에 휘가 그 손을 잡았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지나갔다. 어디선가 흰 털 하나가 날아와 마루 끝에 살짝 내려앉았다가 다시 바람을 타고 사라졌다.
청옥 가락지는 그날 이후 휘의 목에서 사라졌다. 어디 갔느냐고. 월이의 손에 들어갔다.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어미에게서 왔으니 어미에게로.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